핵심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제재. 누가 봐도 한국에 대한 보복인데 일본 정부가 보복이 아니라고 우기고 또 징용배상 문제의 불만이 원인인데도 안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까지 연일 문제를 제기하자 자꾸 말이 꼬여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규제 이유를 일본 외무상이 자국 기자들에게 설명합니다. 優遇的にしていたものをこの意見交換ができ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あるいは不適切事案があったということから、 한국이 잘못됐다는 취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とこちらから何か対話を求めてそれに韓国が応じなかったという理解でよろしいのかということが1点と、もう1点はその不適切事案というのはどういった事案だったのかご説明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그러자 자신만만하게 한국 탓을 하던 외무상은 답변을 담당 부서인 경제산업성으로 미룹니다. それは経産省にお問い合わせ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경제산업성은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경제산업성이 명확한 답변을 안 하면서 비밀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무슨 분쟁만 생기면 매번 국제 룰을 갖다 붙이는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WTO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펄쩍 뜁니다.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あくまでも今回の措置は安全保障のために 뜬금없이 안전 보장을 꺼낸 이유는 뻔합니다. 군사용품으로 전용 가능한 제품에 대해 예외로 경제 제재를 인정하는 WTO 규정을 끌어다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한 해 무려 약 1,000만 명이 양국을 여행하고 K-팝과 음식 문화가 상대 나라에서 호평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을 마치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적국처럼 인식하는 이런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詳細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これ間違って報道しているところがあるんですが。 한국을 믿지 못할 나라로 낙인 찍은 아베 총리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를 향해 자유롭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무역을 호소하고 딱 이틀 만에 한국만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 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한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불만에서 비롯됐음을 인정하듯 아베 총리는 이제 징용 문제의 공은 한국으로 넘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네, 이 같은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오는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모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청와대가 일본의 보복 대응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청와대가 어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로 처음 규정을 했는데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면담이 추진 중이네요. 네, 청와대는 오는 10일 문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대상은 30대 그룹 총수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130여 명이 참석한 대기업 중견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수출을 일본이 규제하는 상황이라서 관심도는 더 높은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통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보복적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은 청와대가 일본 정부에 정면 대응하는 모습은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본이 실제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즉각적으로 강경한 대응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NSC 상임위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WTO 제소 등이 포함됩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쓰는 미국과 중국 등지의 산업계에도 연쇄 피해가 끼칠 수 있는 만큼 주요국과의 공조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제품 수출을 하지 않는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0일로 추진 중인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함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일본의 무역 보복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국내에서 반일 감정이 번지고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억울함과 분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절차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첫 폭염 경보 속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단체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였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에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 거리로 나선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복이 아닌 진정한 사과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모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가 담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보복, 그것이 아마 부메랑이 돼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난을 무릅쓰고 무리한 보복에 나선 것은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조치에 들어간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때이른 행동과 달리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신문 절차를 추가하면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됐던 자산 매각은 올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 결정이 나더라도 매각 명령서가 일본에 송달돼야 집행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2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불복하면 항고, 재항고심도 거쳐야 하고 경매까지 갈 경우 그만큼 현금화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런 만큼 피해자들은 일본 측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의 뜻을 밝히면 협상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전범 기업들의 침묵 속에 대신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강행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이 되셔서 광주에 살고 계시는데 광주에서 서울까지 저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국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지 정말 걱정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 기업 외에도 보복 조치에 나선 일본 정부에 대해 직접 소송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한일 양국 갈등이 확산하면서 70년 넘게 기다린 피해자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 같은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갈등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중국 공조에 있어 한미일 협력 체계를 중요시하는 미국이 한일 관계 수습을 위해서 과연 중재자로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예고한 지난 1일, 미 국무부는 정부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한일 갈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마쿠에서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지역 현안 대응에 있어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양자 갈등이 대북, 대중 문제 등에서 3자 협력 체계를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북미 대화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일 갈등이 심화할수록 미국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제기됩니다. 하지만 역사 인식 등 민감한 문제가 얽혀 있는 만큼 중재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섣부른 개입을 꺼리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아직 잠잠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할지, 고위급에서 3차 접촉을 주도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황 대표는 경제정책과 함께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도 거듭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두 사람의 회동 분위기 궁금하네요.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오후 취임 인사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황 대표와의 만남이 중요해 대통령 행사까지 미루고 왔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시작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황 대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대북정책, 외교, 안보정책 등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아픔 이런 것들을 대통령님께 알려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의 만남을 희망합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실장은 황 대표의 말을 명심하고 대통령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고 경제 원탁회의는 정치권의 협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청문회 또는 경제 원탁회의 또는 토론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신다면 그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대 분야 민생입법 과제를 설명하고자 오늘 민생입법 추진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빅데이터 3법, 금융투자 활성화법, 상생형 일자리법, 청년기본법, 기업 활력법 등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혔는데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한국당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한국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김재현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각각 김세연, 이종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 파업을 마치고 다음 주 학교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사흘째인 오늘도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계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학교 비정규직 노조 다음 주에는 학교로 복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발표해서 오늘 이후 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학교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열릴 협상과 다음 날인 11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노사 양측의 쟁점은 크게 보면 기본급 인상, 정규직과의 수당차별 해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향후 협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진전된 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파업 사태의 해결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어제 회의에서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합리적인 임금 체계와 수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파업 마지막 날이었는데 집회도 이어졌다고요? 예,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또 각 지역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와 공정임금제 실현에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공공부문 파업 투쟁 승리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뒤에는 세종대로와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까지 거리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차질은 오늘도 계속됐는데 오늘 급식을 못한 학교는 몇 곳이나 됩니까? 네,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예상보다 줄었는데 전국 1,400여 개 학교 가운데 1,400여 곳에서 급식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학교는 어제보다 30곳 줄어든 6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국공립초등학교 5,900여 곳의 1%입니다. 어제 17,000여 명이었던 파업 참가자 수는 오늘 13,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참가율은 8.7%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9일 파업을 결의했던 우정노조가 내일로 예정했던 총파업 출정식을 취소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쟁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개인급 대의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노조 이동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인력 500명 추가 채용안에 250명을 더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대의원들에게 설명했으며 이후 최종 파업 진행 여부 등은 노종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추임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정노조는 내일로 예정됐던 파업 출정식을 취소했고 다음 주 월요일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집배원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이 잇따르자 인력 2,000명 충원과 토요 집배 업무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과 물류 등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우정노조와 협상안 타결을 위해 대화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선언과 함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연설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비판한다 할애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론은 분배 개선 대책이 될 수는 있어도 경제 성장 정책이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 가운데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기술 창업 지원 활성화와 규제개혁 촉진을 위한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고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노동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노동개혁 특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기존안을 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달라면서도 지난 30년간 이어진 여야 합의 관행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삼척한 입방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주말은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무더위와 장마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기상팀 정혜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어제 이 시가 폭염 경보 강화 속보를 전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많이 덥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얼마나 더웠던 겁니까? 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예상보다도 좀 더 많이 올랐는데 35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 5월 24일에 기록됐던 33.4도를 넘는 올해 최고 기온이었는데요. 또 7월 상순 기온으로는 1965년 이후에 5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셈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던 곳은 강원도 영월 지역이었습니다. 36.9도
36.5도까지 기온이 올랐고요. 그 밖에 홍천 지역이 36.5도, 춘천 지역이 36.3도, 대전이 35.1도, 그리고 대구가 32.8도, 광주 지역도 32.1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남부보다는 주로 중부지방 기온이 더 높게 올랐습니다. 특보 지역도 더 확대 강화된 상황인데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서 대전과 세종 지역, 또 충청 내륙, 광주에도 내일 아침을 발효로 해서 폭염 경보가 확대 발표됐습니다. 폭염주의보 지역은 경북 지역은 일단 해제가 됐지만 강원 영동과 호남 지역으로는 더 확대한 상태입니다. 네, 데프리카라고 하는 대구가 32.8도인데 서울이 35도네요. 네, 맞습니다. 대구보다도 더 더웠죠. 네. 이맘때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은 더 덥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내일 정말 폭염 대비를 좀 단단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내일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지역별 기온을 서울이 무려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를 했고요. 그 밖에 동두천과 대전 기온이 35도, 광주가 34도, 대구는 30도로 예보를 한 상태입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정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요일에는 내일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무더위의 기세는 일요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혜윤 기자랑 장마 전망한 게 사실 최근이었는데 지금 장마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 장마 전선이 현재 먼 남해상에서 머무르면서 내륙으로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이에 내륙은 이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로 인해서 열기가 좀 축적이 되면서 무더위의 기세가 점점 더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주말인 내일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겹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서쪽 지방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내일 오늘보다도 더 심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경우에 온열 질환, 폭염 시 대처 요령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처럼 폭염 경보가 더 확대 강화되는 시기에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온열 질환자 발생 수가 총 199명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를 해보면 지난해 176명이었거든요. 오히려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무더위가 심해진 데다가 주말에 폭염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자 수가 더 급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의 외출을 자제하고 또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요. 또 야외 작업장의 근로자들은 오후 작업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리는 등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또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되도록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과다한 운동은 자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문 닫힌 자동차 주의할 것. 눈에 띄네요. 자, 그리고 더위를 식힐 장맛비, 그럼 언제쯤 내릴까요? 네, 당장 장맛비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장마 전선을 위로 올려야 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좀 약하기 때문인데요. 장마 전선은 당분간 일본 열도 부근에 머물다가 다음 주 중반쯤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 전망 그래픽을 좀 보시면 다음 주에도 화요일까지는 비교적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보대로라면 장마 전선은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북상을 해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강한 비바람에 무더위는 잠시 누그러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또 장마 전망을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또 최근에 규정을 안 하는 추세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장마 때 비가 많이 내리기보다는 이번에도 장마가 끝난 뒤에 7월 말이나 8월 그리고 8월 이후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 기상청에서도 이 장마의 시작과 끝을 규정하기보다 전반적으로 좀 우기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견해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예, 당분간은 또 무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장마를 대비할 것도 중요하지만 온열 질환에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기상팀 정혜윤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뇌물과 성접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네, 별장 동영상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검찰과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 측 사이에 때 아닌 속옷 사진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별장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된 뒤 세 차례 검찰 수사 끝에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이라서 김 전 차관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변호인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공소장에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원주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도 원본과 같은 영상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당시 김 전 차관의 집에서 찍은 속옷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걸 두고는 변호인 측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속옷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증거 기각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과 김 전 차관의 속옷 취향이 비슷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부동산업자 최모 씨로부터 추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윤중천 씨의 증인신문 일정을 먼저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본격 재판에 앞서 오는 26일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중천 씨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윤중천 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인물인 만큼 법정에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면 질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내용인데 요약을 해드리면 윤석열 후보자가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또 꼭 필요한 수사에 검찰의 수사력을 모으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만 부정부패 대응 능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또 수사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자, 공수처 같은 경우도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 논의 결과를 좀 보고 나서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서면 질의 답변서 내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그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한 달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분식회계 본안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난 5월 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갈림길에 섰다가 풀려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당시 김 대표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들이 주도한 증거인멸회의에 소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김 대표의 회의 참석 경위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대표가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에피스와 콜옵션 계약을 맺은 미국 바이오젠 경영진과 직접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과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먼저 김 대표를 몇 차례 더 조사한 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 시기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이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도 추가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식회계 본류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다음 달 예정된 검찰 내부 인사와 관계없이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직원의 경력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경력금과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동문회비나 당비, 경조사비 등에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 제품을 판매한 애경산업에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서울 마포구 애경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폐질환 사망 사건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고 밝혀진 지 8년이 지났지만 애경 측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안인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살해와 방화 등의 혐의로 42살 안인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됐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안인득이 평소 갈등이 있던 4가구 주민을 골라 공격을 했고 평소 경륜을 즐긴 것으로 볼 때 범행 당시에는 상황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변호인단이 모두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유정 변호인단 5명은 같은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동료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원에 사임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변호인단 구성이 알려지면서 지인 등으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분기 연속 6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실적 부진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네, 다만 3분기만 보면 직전 분기보다 소폭 늘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하반기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56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보다 4.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6.3%나 감소했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게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반도체 시장이 나빠지기 시작한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는 소폭 상승하면서 실적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초 증권사들이 전망했던 것보다 높게 나온 것도 이런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3분기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이제 가동률이 좋아지는 시기고요. 반도체 부분도 가격 하락이 3분기는 약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업이익은 2분기보다는 3분기는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론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던 반도체 경기와 글로벌 시장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까지인 6월에 우리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함으로써 도리어 5월보다도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에 갑자기 수출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재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악재로 꼽힙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다시 총수 부재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오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4.5%가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1메가줄에 14.58원이던 것을 15.24원으로 0.65원, 4.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해 7월 이후 1년 만으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 단가 인상 요인에 도매 공급비 인하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따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격 적정성을 심사 승인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네, 18회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개막을 앞두고 선수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입장권은 판매 목표의 80% 이상이 팔려나갔는데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터에 산뜻한 새 집이 들어섰습니다. 세계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들이 묵을 숙소입니다.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개천을 선언합니다. 6천여 명을 수영할 수 있는 선수촌에는 갖가지 편의시설과 의료센터 등이 갖춰졌습니다. 수영연맹 회원 209개 나라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94개 나라에서 오는 만큼 음식도 맞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숙소부터 음식, 훈련, 휴식 공간, 문화시설에 이르기까지 단연코 우리 선수촌이 최고다 이렇게 자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입장권 사전 구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써 대회 전 판매 목표의 80%를 넘어섰습니다. 저희 3,500여 의사 회원들도 십시일반 좀 같이 힘을 보태자 그래서 이번에 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대회 성공에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의 주제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염원하는 한마음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엔트리 마감 시한은 넘겼지만 평화의 물결이 넘실대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개막 때까지 북한 선수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암세포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다고 속여 고가의 침구 세트를 판 다단계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허위 광고로 59억 원 상당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 업체 2곳을 적발하고 대표 A씨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침구를 쓰면 땅으로부터 치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서 침구 세트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덥고 자기만 하면 암도 고친다는 이불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런 허무맹랑한 물건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 값에 팔렸을까요? 수사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침대에 누워 있기만 하면은 자유전자가 몸속에 체내에 들어와서 몸에 나쁜 모든 것을 제거시킨다는 이런 방법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크게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저희들한테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밀하게 내사를 해서 부산에 있는 귀금속 전문점 밀집거리에서 절도와 흉기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선 치안 공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범죄 예방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금은방입니다. 한 남성이 홀로 있던 여직원을 습격하고는 매대에 있던 금품을 가방에 담아 빠져나갑니다. 흉기에 찔린 여직원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달 새벽에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금은방에 흉기를 든 10대들이 유리벽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금은방 밀집 거리에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가라고 꺼내줘 뿌리야. 내가 살 길이지. 안 그러면 내만 다치면 남은 뭐 말짱한 일이지 뭐. 피해를 본 가게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고 바로 앞에는 보안업체 초소까지 자리 잡고 있지만 대범한 범죄 행각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귀금속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상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골드 테마거리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는 300곳이 넘는 귀금속 업체가 모여 있습니다. 손님을 가장해 목걸이 등을 낚아채는 사건은 최근에만 2건이나 있을 정도로 빈번합니다. 급기야 여직원을 상대로 한 흉기 강도까지 등장하자 상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칼로 들어와서 찌르고 이렇게 갖고 가는 건 처음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충격이 크고 이걸 어떻게 보완을 좀 해야 될지 지금 좀 난감하고. 경찰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의 신원과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금은방 상인들은 신속한 경찰 수사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상료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목동 상가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 현재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상당히 큰 불입니다.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피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 목동에 있는 상가에서 큰 불이 나서 그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소방당국에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까지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만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불입니다. 지금 상가지만 위층으로 거의 5층, 6층 이상까지도 불길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서울에 있는 구체적으로 목동 어느 상가인지는 주상복합인지 상가 형태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높은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고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잔해물도 지금 일단 지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상당히 큰 규모의 화재가 난 것으로 화면상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됐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불길로만 봤을 때는 지금 위층으로 계속 불길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이 화면 역시 지금 시청자께서 제보해준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제보자에 따르면 목동 8단지에 있는 상가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동 아파트,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아파트 중에서도 8단지 근처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부디 인명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신고는 오후 6시, 한 15분 전이네요. 6시에 소방신고가 접수가 됐고 현재 당국에서 인명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 제보해 주신 화면상으로도 상황이 다급하고 상당히 화재 규모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소방 신고가 6시에 접수돼서 화재 진압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뜨거운 날씨에 지치신 분들 많으시죠?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면서 7월 상순으로는 54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더위의 기세는 만만치 않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만에 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더위에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에 이어서 충청과 광주도 폭염경보로 한 단계 강화되었고요. 호남 내륙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요. 수시로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고요. 기온이 크게 오르며 도심 지역으로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6도, 광주 34도, 대구 30도, 부산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동 아파트 근처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속보,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